against ICE were held coast to coast today, including a massive protest in Minneapolis. Their so-called national shutdown, encouraging participants to walk out of work and school while abstaining from shopping. 네, 나성통신 들어가기 전에 속보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반 정도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민주노총 노조가 생긴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로 그 공장입니다. 현재 직원 3분 치료 중이시고 옥상에 고립돼 계시던 한 분이 조금 전에 구조되셨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난파 간첩설을 제기한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좀 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고발한 뒤 3, 4개월 뒤에 처리가 된 일인데요. 마포구에 있는 한미일보라는 매체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길 건너 정도더군요. 그 예전에 스카이데일이라는 극우 언론에서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 뭐 이런 악의적인 오보를 썼던 기자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기자가 지금 이 한미일보의 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저희 회사 메일에 제보가 종종 들어오는데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받아야 될 때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아예 계정을 새로 파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것으로 보이는 분이 지난주에 보내신 사연이 있는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무장봉기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입니다. 실제로 미네소타 주민들이 소유한 화기는 아이스 에이전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화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폭력 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모두 다 초인적인 절제력으로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지 시각 금요일 미네소타의 다수의 노조와 사람들이 총파업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을 바라고 있고 한국 분들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뭐 동부나 서부에 사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어디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이분이 지난주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네소타에는 총파업과 등교 거부가 있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동조 집회와 동조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뉴스바이데일라이트가 올해 이야기하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지금 미국 시민들이 미국 민주화 운동 1세대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LA의 홍영훈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동맹 파업 얘기를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저도 보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항상 주말에 이렇게 뉴스가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방송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또 조금 다른 게 두 가지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대규모 동맹 파업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나중에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아이스가 어떤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놀진 않아요. 네. 그 르네국과 알렉스 프레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아이스의 횡포가 워낙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가장 최근에 벌어진 건 아니고 저번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려야 하나 생각했는데 프레티와 굽의 사건만큼이나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 바로 리암 라모스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리암 라모스가 5살 어린아이예요. 이 친구입니다. 네. 지금 이 모습대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1월 20일 미니애폴리스 교회 콜롬비아 하이츠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이 리암하고 그 아버지를 구금한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지만 스파이더맨 가방 메고 토끼가 달린 모자 쓰고 추우니까 이제 단단히 여미고 근데 그냥 학교 다녀오는 애예요. 근데 이런 아이를 잡아가고 있는 아이스 요원의 모습이 정말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이게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목격자들과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 끔찍한 게 요원들이 울고 있는 리암을 이용해서 집문을 두드리게 한 다음에
집에 있는 어머니가 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애를 미끼로 쓴 거예요. 네. 옛날 옛적에 그 민주화 운동 때 우리나라에서 그 학생회장 이런 사람들 뭐 이제 시민단체 지도자 이런 사람들 고문할 때 가끔 이제 입소문으로 났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식도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옆방에 자식을 데려와서 고문시키고 그 소리를 듣게 한다. 그걸 실제로 당하신 정치인들이 또 계시거든요. 뭐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를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는데 뭐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 이제 리암 라무스가 되는 학교 측에서 우리가 아이 맡아놓고 있겠다고 했는데도 요원들이 그냥 리암 라무스 데리고 갔다 이런 증언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 리암과 아버지는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수용시설로 이송됐는데 저 잠깐만요. 미네소타에서 잡혀갔어요. 네. 제가 지리를 잘 모르지만 네네. 미네소타에서 텍사스면 네. 아마 서울에서 저 중국 안양시나 블라디보스톡보다 훨씬 멀걸요. 대륙 종단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가르쳐주네요. 1600km 이상. 서울 부산 3배 반.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차 짓이 타고 이게? 예. 차 타고 계속 운전해도 한 3일은 걸리는 거리인데. 네. 그 여기를 방문한 의원들조차 리암이 이제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 벌레가 나오고 음용수도 제대로 없는 진짜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연구원들이 했던 말이에요. 정확히 똑같아요. 이 사건 바로 법원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며칠 안 돼서 리암은 석방이 됐습니다.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의 그 프레드 비어리 판사 이분이 리암의 석방을 명령하면서 연방정부를 향해서 이례적으로 신랄한 판결을 남겼는데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 무능하게 집행된 추방 할당량 채우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 구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하라와 함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니들 인간답지 않은 짓 하고 있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한 거죠. 이 우인성 판사의 사례에서 봅니다만은 문자를 썼다고 해서 똑똑해 보이는 말을 썼다고 해서 다 싫은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명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보수적인 이제 텍사스 판사가 이 그러니까요. 정도로 강하게 연방정부 꾸짖었다는 게 이게 인도적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반증해준다고 봅니다. 네. 왜 이제 그 홍영통신원이 다음 주에 뭘 할까를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끔 권하거든요. 고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한 주말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총파업 사건 얘기를 할 거잖아요. 미국에서 언론 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게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덜 알려졌는데 왜냐하면은 이 탄압을 받은 언론인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돈 레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돈 레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이 전직 CNN 앵커고 CNN 앵커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CNN에서 일했고 저녁 프라임타임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뭐 그 커리어를 1대1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20년 동안 CNN에서 프라임타임 앵커였으면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네, JTBC 사장하셨던 분? 예예예. 그러니까 단순 언론인이 아니라 미국 미디어 업계, 미국 뉴스 업계 얼굴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CNN은 퇴사하고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월 29일에 이번 주말에 또 그래미도 아까 그 김민아 평론가님한테 물었듯이 이제 망발을 그래미도 하셨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미를 취재하고 또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것도 약간 편견일 수 있지만 이제 많은 흑인 음악 관련 스타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확실치는 않지만. 네네네. 그 자리에 버스타 라임스가 같이 있었다는 뭐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럼 네. 파티일 거고. 게다가 또 그래미. 그럼 LA고요. 그쵸. LA 시내예요. LA 시내에 와 있는 경찰이든 아이스든 누구든 15년 넘게 CNN 프라임타임 앵커한 사람의 얼굴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근데 연방 요원들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잡아갔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1월 18일에 미네소타의 한 교회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아이스 반대하는 시위대가 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당 교회 목사 중 한 명이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하면 이제 담임 목사임을 말하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목사 여러 분 있는 곳도 있고 또 뭐 이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전도사도 이제 목사 같은 걸로 칭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이 교회 목사 중 한 명이 아이스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앞에서 시위가 발생한 거죠. 그럼 시위할 수 있죠. 네. 돈 레몬이 이를 생중계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방 정부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레몬이 단순히 취재하는 게 아니라 시위대와 공모를 하고 종교의 자유를 방해했다. 그 구실을 대고 싶었던 건데 그 구실도 그쵸. 우리가 변변치 않다는 건 알잖아요. 그 안에 아이스 요원이 있으면 목사님도 직업이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유명한 저널리스트를 잡아들이고 싶은 욕구를 가진 누가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구체적으로는 예배장소 보호법 위반 및 권리침해 공모 혐의라 그러는데 제가 매주 얘기하는 거 같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법을 맨날 듣고 옵니다. 예배 장소 보호법. 예. 앞서 미네소타 치안 판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레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그냥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야. 다만 이제 그는 체포 다음 날에 법원 출석했고 별도 보석금이나 감시 조건 없이 바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근데 아까 그 사진도 보셨지만 네. 이분이 잘생겨서 뭔가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영화 같고 막 말을 뭐 앵커를 오래 하셨으니까 워낙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영화 같았어요. 비디오로 보면은. 근데 딱 멋있게 30년간 내가 해오던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체포가 됐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재판은 2월 9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야. 아니 그러네요. 진짜 100년 전 법을 꺼내가지고 굳이 하는 일이 유명한 것 중에서도 보통 유명한 게 아닌 저널리스트를 굳이 잡아들이는 것이다. 전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커 보이죠. 겁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현대 국가의 꼴을 너무 일찍 갖춘 나라의 단점인 것 같아요. 현대 국가의 꼴을 너무 일찍 잃어버리나요? 아니요, 너무 알 수 없는 법들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네. 그 8조 금법 때부터 공화국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소를 훔친 자의 팔을 잘라라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어떤 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건국 때부터 있던 법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거기는. 네. 그리고 그걸 가장 열심히 쓰고 있다. 지금 이번 정부는. 그렇죠. 네. 이제 총파업 얘기를 해봅시다. 1월 30일에 전국적인 총파업이 있었는데 네. 이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구호가 No work, no school, no shopping. 이거예요. 이게 구호예요. 네. 그 일터도 가지 네.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해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하나는 총파업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연대파업, 연좌농성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엄청 쉽게 정리했더니 일하지 말고 학교 가지 말고 쇼핑하지 마라가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전국의 집회를, 미국의 집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미국은 뭐 민족이 하나가 아니지만 정말 흥의 민족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구호 엄청 잘 만들어내고 은근 시위에 특화돼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프로스포츠가 발달한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가도 시위가 아니고 아예 노동과 소비를 중단함으로써 연방 정부에 저항한다 이런 뜻의 블랙아웃이라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블랙아웃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날 회사를 안 나갔는데 네. 회사에서는 제가 근데 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날 좀 감기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네. 병가를 냈는데 뭐 회사에다가 저 동맹파업입니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냥 병가. 마음속으로만 네. 나는 동맹파업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애를 보고 있었어요. 네. 애는 봐도 되거든요. 동맹파업도. 네. 50개 주 전체에서 300회 이상의 움직임이 보고됐는데 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움직임이라는 건 이제 프로테스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 그렇죠. 야, 전국적으로 예. 특히 이제 서비스업과 교육계 타격이 컸고 그 노동 전문가들은 소비자 지출이 평소보다 5%에서 15%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큰 거예요. 네. 예. 어떤 학교들은 아예 그냥 대규모 결석 예상되니까 선제적으로 휴교 결정한 데도 있고. 네, 그렇죠. 뭐 아마 뭐긴 뭐라도 미네소타도 그랬을 거고 시카고도 그랬을 거고. 네. 뭐 중소기업, 레스토랑 이런 데 하루 영업 중단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우린 영업을 하는데 대신에 수익을 뭐 일부를 이민자 권리단체 기부하겠다는 식으로 연대를 보여준 데들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 시위대 화살이 연방정부를 넘어서 협력 의혹을 받는 거대 기업들로도 향했습니다. 기업이요?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 타겟. 그러니까 이게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유통대기업 이게 미국 신세계잖아요. 그렇죠. 그 타겟이 틱톡 같은 데 보면은 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슈퍼 약간 이런 밈이 있거든요. 네. 여성들이 가면은 막 30분 1시간씩 있는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중산층들이 많이 가는 마켓인데 머천다이징 잘하나 보네요. 네. 네. 여기가 자사주차장을 아이스 요원들의 작전대기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아, 그럼 혼나야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 지역의 매장에선 요원들이 라티노 직원 2명을 거칠게 제압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아, 타겟의 직원들을 예. 네. 그러니까 타겟 직원들도 출근 안 하겠다 막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인트폴 등 미네소타 지역의 타겟 매장에서는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즉시 반품해서 이제 결제 라인을 마비시키는 이런 이제 저항 운동도 전개가 됐습니다. 오, 연대 진상. 그렇죠. 사고 반품하고. 네. 이 정작 공권력에 의한 시민 사망 사건이나 구체적인 아이스 철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여기 이제 기업의 CEO들이 연방 정부에다가 좀 긴장을 완화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 서한을 했는데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트리거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으니까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냥 면피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네. 이게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지점인데 아까 저 나왔던 사연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인들은 환하게 굴면 집에 있는 총이란 총은 다 가지고 나올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3억 인구의 미국 그 본토 대륙이 아직까지 공권력을 향한 분노의 발포를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듣도 보도 못한 똑똑한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쵸. 너네 결제 라인을 괴롭혀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쵸. 저는 사실 그래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때도 이 정도면은 그 갱스터들 총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아이스큐브가 공연하고 네. 자, 이제 실제로 거리에서 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연방정부 건물 앞 집회는 1월 30일 날 내내 벌어졌는데 저녁 무렵에는 격렬한 충돌도 있었습니다. 아, 지난 주말 네.
네, 시위대는 연방 구금시설 입구를 대형 쓰레기통으로 막고 벽에 이제 막 구호를 그래피티로 그리면서 저항을 했고, 그림 잘 그립니다. 미국인들은. 네, 당국은 이제 전술적 정보를 발령해서 200명의 시위대를 향해서 최루카스를 발사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작은 프랑스 혁명인데요. 바스티유 감옥 앞에 굳이 가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면 그쵸, 그쵸. 예 전술적 경보라는 말은 아마 공식적인 경찰 용어일 텐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진돗개 직전 뭐 이 정도. 네, 네, 네. 아무래도 LA는 이전부터 가장 큰 이민단 속의 타겟이었고 아이스항해 시위가 많다 보니까 좀 과격화된 측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뉴욕에서는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는데 영화 추위 속에서도 아이스 아웃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 제가 저도 아까 저희들이 저 자료 화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게 신기한 게 도심이라고 해서 눈이 50cm가 안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쵸. 근데 다 나오셨더라고. 네. 예. 저는 그리고 뉴욕 보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술의 도시답게 예술계 참여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가고시안 같은 이제 세계적인 갤러리들 그날 다 문 닫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딱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큰 갤러리 아니에요 가고시안이. 그쵸. 그 성명문이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예술은 테러와 공존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테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 테러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공포도 테러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공포 정치가 그죠. 레인 오브 테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중적인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세계 최대 갤러리가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 언론에 왜 제가 못 봤죠? 잘 못 찾아봤나 봅니다 제가. 예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 집회 본산이죠. 미니애폴리스. 네. 여기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영하의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너무 추우니까 여기가 오대호 지역이잖아요. 호수가 많잖아요. 네. 여기 있는 커다란 호수가 완전히 꽁꽁 얼어 있었는데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횃불과 조명을 이용해서 거대한 SOS 문자를 만들어냈거든요. 저거 한번 보여드리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꽁꽁 얼어붙은 오대호 위에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사람입니다. 아니 저기까지 가는 것도 물론 뭐 저 얼음의 두께가 엄청나긴 하겠지만 그렇죠. 사람이군요. 이거는 네. 네, 무서울 만한 두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산천어 축제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게 저긴 되게 넓은 호수잖아요. 뭐 사람이 저 정도로 조그맣게 보일 정도니까. 그니까 말이에요. 지금 제가 확인해보고 있는데 잠시 후 그러니까 좀 이따 해가 뜰 미네아폴리스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2도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섭씨, 화씨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하고 화씨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그죠. 화씨를 아시죠? 화씨로 영화는 전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다 궁금해져서 봤더니 화씨 영도면 보통의 한국인은 밖에 안 나가야 되는 날씨더라고요. 네네. 머리가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진짜 걸어다니다가 예. 그런 정도의 추위였는데 근데 저는 진짜 웃겼던 게 뭐였냐면은 네. 이게 이런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면은 보수 언론은 왜 똑같은 반응을 할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겨울에 한창 촛불 시위 했을 때 네. 보수 언론들 오늘 엄청 춥다 막 이런 기사 냈잖아요. 나가는 사람 나가지 말라고. 은근히 한파 보도를 한 꼭지씩 더 내보내요. 보수 언론들은. 네. 오늘 개춥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폭스뉴스도 폭스뉴스도 막 동물원의 펭귄조차 실내로 대피해야 할 정도로 춥습니다. 막 이런 이제 살짝 귀여운 척하는 보도를 그죠. 하면서 조금 덜 나가자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을 하는 거죠. 아하. 근데 어림없죠.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은 이런 추위에 나와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도 했대요. 막 공중에 물 뿌려서 얼음 한 개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추위 자랑.
그쵸. 저 트신 물 니들이 들고 나와서 아무리 네, 머그컵 네, 휘두르는 네. 니들이 아무리 춥다 해도 우린 나온다. 그렇죠.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 음. 저번 주에도 제가 잠시 소개드린 게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공화당 상원 의원 틸리스나 머코우스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네, 아이스의 우두머리죠 사실상. 네, 유타주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이 프레티를 테러범으로 단정 지은 건 너무 성급했다면서 책임자 처벌 촉구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에서 좀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타,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모두 공화당이 안정적인 지역구의 의원들인데도 이 모양이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이랑 얘기할 때 말씀해주신 부분이었지만 텍사스 지역 주상원 구지구 선거에서 네. 민주당 후보가 엄청난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이겼거든요.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압승했습니다. 14% 차인데 이 선거가 사실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17% 차이로 압승을 거둔 지역이고, 그럼 31%를 뺏겼다는 거예요. 산수를 하면 공화당은. 네. 1980년대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없는 곳이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레이거노믹스 선언 이후로 공화당은 이제 그 인종 혐오와 약자 혐오 그리고 낙수 효과 이걸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텍사스는 그 텃밭이 됐거든요. 그게 네. 뒤집힌 게 처음인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막 소셜미디어에다가 이 후보 우리 공화당 후보 찍어달라 막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참패를 했으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기가 이제 대도시의 어떤 좀 교외 지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선거 구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교외 지역 잡는 사람이 결국엔 승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도심 지역은 진보 성향, 시골 지역은 보수 성향이 거의 확정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나마 스윙 스테이트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근데 교외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주목을 할 만하고. 그럼 게임 끝났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 주목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대선을 하면은 그 대의원 선거인단 수가 항상 주목을 받는데 그죠. 캘리포니아가 54석, 텍사스가 40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캘리포니아랑 텍사스는 일단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하게 시작을 한다. 가장 많은 두 개의 선거구가 결국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 선거가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네. 주에 있는 대의원 배정된 숫자를 이긴 후보가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네. 캘리포니아는 54명을 일단 민주당 후보가 다 가져가고 텍사스는 40명을 일단 공화당 후보가 다 가져가는 게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의 관례였는데 만약에 그 텍사스의 40명 대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화당은 대선 승리를 할 수 없는 당이 돼요. 그냥 거의 뭐 정치과학적으로 봤을 때 선거 이기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진짜 이건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 테일러 레멧이라는 후보가 물론 굉장히 좀 노들 주덜 출신이고 민생 문제 파고든 좀 개인의 퍼포먼스가 좋은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 네. 그것보다는 지나친 강경 이민 단속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텍사스는 자원과 그 우주산업 관련된 큰 인프라가 있고 여기에서 먹고 살던 자본가들이 그 여러모로 저 보수적이라고 불리어도 자본가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원래 지역적으로 라틴계 문화가 매우 꽃피어 있는 산실 같은 곳이었는데 그 시민들이 점점 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공화당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텍사스에 의외로 그 2010년대 중반쯤부터 테크 업체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 때문에 따라간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텍사스 심상찮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아, 거제와 광양에 서로 그 상대 지역당 표 섞이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진짜 트럼프 대단한 놈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지점이 뭐였냐면은 네. 그래서 이 선거 패배가 확정된 다음 날인가 이제 도어 스태핑 같은 자리에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제 텍사스 그거 졌는데 어떻게 뭐 소감 같은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모르쇠를 뭐 누가 선거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전날 투표해달라고 자기 소셜에 올려놓고 이게 뭐 하는지. 네, 윤석열 대통령도 강서구청장 재선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이 뽑은 후보가 졌을 때 다음 날부터 모르는 척했죠.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앱스타인 파일 얘기는 해야 되겠는 게 오늘은 저희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은 아주 많은 걸 정리하거나 어떤 흐름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이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 읽어보고 그냥 그 정도예요. 다른 찾아보신 많은 분들, 전 세계 많은 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 반, 믿고 싶지 않은 내용 반 있는데 미국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걸 소화했는지만 소개를 해보죠. 네, 이거 앱스타인 파일이 1월 28일 날 제 기억으로는 나왔는데 네. 이게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왔어요. 관련 문건이. 근데 300만 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문건이라기보단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데 정말 막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이메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려서 사실은 저도 이 원본을 다 읽은 건 불가능하고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언론에서 많이 좀 정리한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정말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제 가십처럼 제일 많이 사람들이 떠드는 건 일단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렇고. 그쵸, 두 개인데 게이츠가 러시아 소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그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게이츠 측은 이를 일방적인 망상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앱스타인과 이메일을 교신했는데 당신의 섬에서 열리는 가장 와일드한 파티는 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해요. 네, 나온 단어입니다. 네네. 뭐 이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또 빌 게이츠는 멜린다 게이츠와 이혼한 이유 자체가 앱스타인과 관련돼 있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는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영국 왕실의 앤드류 왕자. 우리나라 언론은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영국도 네. 그랬죠. 네. 앱스타인은 출소 직후인 2010년에 그를 버킹엄 궁전에 초대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앱스타인으로부터 26세 러시아 여성을 소개받기로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바닥에 누운 정체불명의 여성이 꾸정하게 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좀 찜찜하죠 이게. 그러니까 많이들 다루긴 했는데 이걸로 더 뻗어나갈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도 그리고 지금 이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보적 시민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이 앱스타인의 손길이 학계에도 뻗어 있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노암 촘스키랑 앱스타인이 찍은 사진 여러 장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죠. 이게 뭐랄까 그 좌파 청년들에게 희망의 등불 같은 언어학자였고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어릴 적에. 네. 그쵸. 진짜 미국 사회에서 살아있는 지성, 뭐 마지막 양심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노암 촘스키가 뽑히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뭐 9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정치적 발언을 해왔던 사람인데 앱스타인과 어울렸다는 그런 비주얼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조차 앱스타인의 자금력 앞에 굴복했다.
앱스타인이 하버드 광장 인근의 진화역학 프로그램 건물에 제프리의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이런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심지어 하버드 대학 측은 2008년에 앱스타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에게 무제한 출입이 가능한 카드키를 제공했고 그의 기부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에서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저는 그나마 이야기가 뭔지 좀 알겠는 게 이 파트였어요. 그나마. 멜라니아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아닌데 그 길레인 맥스웰이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이미 사망했지만 앱스타인의 조력자 중 한 명이었는데 여성인데 이제 일종의 채용사처럼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멜라니아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좀 더 파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앱스타인과 무언가를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거나 흉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주고받은 사람들 중에 트럼프 말고 트럼프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비공식 통계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돌려본 걸 이 300만 건의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5,000번 이상 거론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앱스타인의 또 다른 자아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의 모든 사회적 저명 인사들은 그거예요. 결국 질문은 섬에 갔어 안 갔어. 그렇죠. 섬에 갔어 안 갔어를 지금 누구나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자료 화면이 있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인 연좌농성 연대 파업을 더 불붙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자전적 영화를 개봉한 거죠?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네. 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한 3주 전의 이야기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새 트럼프에 대한 빅테크들의 아부하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빅테크에서 돈 내서 만들었나 봐요. 아마존이 투자를 맡아서 거액을 투자를 했거든요. 아마존. 네. 아마존 하면 스토리가 있는 것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 그렇죠. 가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를 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쵸, 나서 뭐, 워싱턴 포스트의 논조가 바뀌었다고 지금 내외부에서 난린데 네네네. 실제로 친트럼프 행보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국내에도 그쵸. 개봉됐대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는 꽤 흥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주말 동안 한 700만 달러인가 800만 달러를 벌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냥 조롱 일색이죠. 얘기하자면. 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자기가 길거리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차 유리창을 깨고 뭐 훔쳐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멜라니아 영화 티켓 4장 두고 갔다. 그래서 이게 혐오 범죄다. 멜라니아 영화를 볼놈 하면서.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교통범칙금 통지서도 티켓이라 그러거든요. 티켓 받았다 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경찰이 내가 속도 위반했다고 해서 딱 차 멈추더니 트래픽 티켓 대신에 멜라니아 영화 티켓 줬다 뭐 이러면 아마존에서 온 벌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갖 조롱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인이 좀 불쌍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또 이제 아부던 사람들한테는 진짜 보상을 잘 해주는 편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판단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뭐 만약에 내가 아마존 직원이고 아마존이 우리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야라고 생각하면
이게 반가울 수도 있긴 있는데, 그쵸. 네. 이게 이제 외교의 주체인 이제 국가의 정상들하고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그리고 영부인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 기업은 좀 다르게 보았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게 또 더 씁쓸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개봉하던 주 월요일에 아마존에서 1,600명인가를 레이오프 했거든요. 아, 정리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씁쓸함이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잘려 나가고 있는데 회사는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 멜라니아 다큐멘터리에. 그죠. 미국은 기업이 정치인 우상화해주고 뭐 이런 모습을 잘 본 적이 없으니까 더더욱이 속이 안 좋겠죠. 적응이 안 돼서. 네. 어쨌든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거는 지금 사람들이 한창 해석을 하고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그냥 매일매일 소셜미디어에도 많이 뜨고 뉴스에도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던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앱스타인 파일에서 본 인물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구글에다 쳐보면은 항상 100% 늙은 백인 남자였다. 무슨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재밌는 말이네요. 그냥 무슨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저명 인사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카르텔은 어떤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꼬집는 거죠. 네. 네. 우리 불과 한 주 못 봤지만 또 이런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 우리 흥영통신원도 미국 시민이잖아요. 네. 미국 국민이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병갈 쓰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네. 무사하시길 바라면서 곧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